이 시간은 편집인의 역할과 학술지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수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다음 네 가지를 설명하고 나열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 네 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학술 출판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을 특별히 사판, 개정판을 중심으로 그리고 학술지 편집 정책에 있어서 오픈 액세스, 데이터 쉐어링, 프리프린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술 출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당연히 연구자인 저자가 있을 것이고요. 심사자, 편집인 중에서는 EIC라고 말하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장을 두는 학술지들도 있고 여러 명의 편집위원, 에디터들이 있겠지요. 이 에디터들 중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전문간사를 두는 학술지도 있는가 하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편집간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해관계자는 출판의 주체인 퍼블리셔인데요. 이 광의의 의미의 퍼블리셔 안에서는 학술지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오너로서 학회를 지칭할 수도 있고 또는 협의의 의미로 퍼블리셔로 전문 출판 업체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라고 말하는 COPE, 영국의 단체인데요. 출판 윤리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에디터의 일반적인 역할과 책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독자, 저자, 심사자, 편집인, 출판 주체와의 관계에 대한 에디터들을 위한 지침들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편집 심사 과정, 퀄리티, 질 보장, 개인정보 보호, 학문적 무결성에 대한 장려, 기록의 무결성에 대한 보장, 지적재산권, 상업적 고려사항, 이해상충 등 다양한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적 책임과 책무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학술지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관심, 적절한 자원의 활용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독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독자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 보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자됨에 대한 또는 기여도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퀘이터 네트워크인데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 설계에 따라 적절한 논문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기 위해 이퀘이터 네트워크, equatornetwork.org로 가시면 연구 설계별로 저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 예시처럼 투고 규정에 이런 식으로 연구 설계에 따라 기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고요. 예컨대 실험 설계인 경우에는 콘솔트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게 한다든가 각 항목에 따라 충분한 기술을 장려할 때 독자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 논문의 퀄리티, 질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좋은 에디터라면 저자 관련된 사항들도 신경 쓸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authorship, 저자됨 또는 저작권에 대한 자격 요건을 분명히 하는 것, 또 저자를 위한 투고 규정들을 정규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최신의 지견의 지침들을 또 안내하는 것,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들, 또 그게 이미 발행된 논문이라도 정정해서 밝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적절한 심사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사항들인데요. 코프에서 명시하기로 투고 단계에서 명확해야 될 것은 먼저 저자됨에 대한 것들이고요. 또 국제적 표준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키드, 즉 오픈 리서처 컨트리뷰터 아이디라고 말을 해서
고유 식별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연구자와 기여자 아이디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라던가 뒤에서 말씀드릴 기여도를 명시하는 크레딧 등을 어, 장려하고 있습니다. 코프에선 또한 저자 관련된 동태 파악도 편집인들이 해야 될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들을 초기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자일까요? 대부분의 학술지는 ICMJ, 즉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이 국제 단체의 오더십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매우 중요하고 보통 그 다음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substantial contribution입니다. 무엇에 대한 상당한 기여일까요? 이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설계를 기획하고 추진했다든가 연구비를 또는 자료를 확보했다든가 자료 분석이나 자료 해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초안을 마련했다든가 크리티컬 리뷰를 했다라든지 또는 출판 전에 최종 검토를 하고 확인, 검증을 해줬다든지 이 마지막에도 네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accountability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본인이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네이처에서 발행된 얘기를 보시면 이 오서십에 대해서 저자됨에 대해서 역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첫 번째 말했던 substantial contribution에 추가로 여기에 이제 어, 그 수정 보완에 대한 초벌뿐 아니라 그 초안을 계속 개정하고 더 정교하게 기술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요즘에 이용하는 생성적 AI 중에 챗GPT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저자됨의 그 네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할까요? 우선 답부터 보신다면 저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그 네 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특별히 이 accountability에 대한 측면, 연구윤리 관점에서도 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코오프에서도 역시 ICMJ의 저자 기준 고려했을 때 충족할 수 없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기여도에 대한 사항들도 명시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저자됨에 대한 조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는 경우 특별히 각 저자가 어느 단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 기획 단계,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또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추출하는 단계에서 또는 정식으로 공식적인 분석을 한 단계 등등등을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크레딧이라고 말하는 Contributor Role of Taxonomy, 그러니까 분류 체계에 대한 것인데요. 14가지의 기여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역할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컨셉츄얼리제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메소돌로지, 소프트웨어 등등 쭉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어, 모든 것을 다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학술지에 따라 그 학술지에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출판 후 저자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출판 이후에 벌어지는 요청에 대해서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지요. 그러나 특히 민감한 부분으로 저자들을 추가하거나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늘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저자됨에 대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투고 규정에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명시할 뿐 아니라 저자됨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사유서와 신청서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별히 저자의 제외 또는 저자의 추가에 대해서도 모든 공저자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과 서명을 밝히도록 하는
그런 양식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하게 이름이 변경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수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자의 소속 명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연구가 진행되었던 당시 그 연구자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된 곳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이 1차적으로 권고가 되고요. 해당이 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받은 연구비 또한 저자별로 명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완료 후에 새로운 소속,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대학원생이었다가 다른 직장을 잡았다든가 이직을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새로운 곳에 대한 부분도 투고 당시와 발행 당시에 대한 것들이 소속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추가 명시는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테일러 앤 프랜시스의 예시인데요. 연구 당시 당신이 있었던 곳을 명시하도록 하시오. 그에 대한 연구비가 있었으면 명시하시오. 그리고 이 학술지의 경우에는 New Affiliation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저자명에 관련된 소속으로서가 아니라 부제처럼 따로 메모처럼 어, 그 격주처럼 달아주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학술지에 따라 결정해 주시고 통일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에 관련된 동태 그리고 문제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프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적으로 그 저자됨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농후하다 또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그 징표와 징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길거나 너무나 짧은 저자들에 대한 명시들, 그 기여도에 대한 것들이 모호하다라든지 또는 유사도 검사를 한 결과 그 논문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A라는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는 이 논문에는 없다라던 그런 결과가 나온다든지 별다른 명시 없이 저자에 대한 명시들이 표기들이 슬금슬금 바뀐다라든지 등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자 관련한 좋은 에디터의 베스트 프랙티스 사항입니다. 심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를 하고 또 본인에 대한 이해상충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출판 윤리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그 심사자들에 대한 기여도 또한 학술지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예우를 하겠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그 심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든가 심사의 편차가 심하다든가 소위 블랙리스트에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편집인들도 잘 보면서 매번 심사자를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고 제외를 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들 또 그 대신에 새로운 심사자들을 또 새롭게 발굴하고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특이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자와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우선 싱글 블라인드 또는 더블 블라인드, 단일 맹검, 이중 맹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논문의 유형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대부분의 논문은 어, 이 두 가지 단일 맹검 또는 그러니까 심사자가 저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심사자와 저자 서로 다 알 수 없도록 하는 이중 맹검을 하는지 등등에 따라 고려를 하고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좋은 심사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2018년, 2016년에 있었던 이런 그 설문조사들의 결과를 보시면 편집인으로서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좋은 심사자들을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심사를 의뢰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가 75%의 편집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요. 심사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의뢰받은 논문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70%가 넘고
나는 내 연구하기도 바쁘다,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42%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즉, 좋은 심사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은 모든 편집인들의 이제 고충이자 숙제인 셈인데, 심사자의 전문성을 잘 파악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또 다른 설문 결과를 보면 좀 더 나에게 인정을 해 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커리어 인센티브도 마련을 해 준다면 '더 좋겠다.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심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심사를 의뢰할 뿐 아니라 편집인으로서는 심사자에 대한 배려 또는 예우를 고려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심사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돕는 투고 시스템, 또 심사 시스템, 누리집, 그 온라인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들 관리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이게 특별히 초보 심사자인 경우에는 안내를 잘하고 멘토링을 또 할 수 있음으로써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투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그 학술지에는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심사자의 역할 또는 심사자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해당 영역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 대표성이라는 부분들이 그 전문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역할 또는 업적을 보여주느냐뿐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젠더, 인종 또는 그 거주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들, 새로운 분들을 늘 리프레시해서 발굴하고 방법론 전문가든 대상군 전문가든 연구 주제나 개념에 대한 전문가든 꼭 그 학술지에 해당되는 협소한 의미의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들을 발굴하는 것들, 또 다양한 관점들을 가진 분들을 어 초청을 하되 이제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어야 되고요. 또 객관성, 그리고 좀 더 중립적이고 음 저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유익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맥락을 알 사람, 객관성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편집인들에게 늘 또 과제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예시인데요. 심사의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는 간단한 yes, no 또는 비해당에 대한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도 투고 시스템, 심사 시스템에 반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인문사회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에 있는 이런 또 예시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학회 편집자나 심사자들을 위한 특별히 연구윤리를 중심으로 한 점검 리스트 같은 것들도 꼭 제공하실 수도 있고, 또 저자들에게는 투고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항목들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준수에 대한 확인이라던가 투고 절차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 출판 과정의 점검 등 또 저자들을 위한 연구 윤리 점검 리스트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술 출판에서의 투명성과 업무 지침에 대한 것인데요. 2022년에 9월에 국제적 표준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하는 사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정식 이름은 Principles of Best Practice and Transparency in Scholarly Publishing입니다. 학술 출판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업무 지침인데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술지 기본 정보 6가지 항목, 학술지 정책에 대한 3가지 항목, 조직에 대한 3가지 항목, 출판 비용 및 수건에 대한 4가지 항목, 그래서 총 1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편협에 이 사이트를 가시면 국문으로 잘 번안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 표준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 무엇을 명시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학술지 기본 정보, 저널 컨텐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술지 이름은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발행처나 발행의 범위, 에임스 앤 스코프를 오인하거나
다른 곳으로 잘못 이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 웹사이트, 즉 누리집의 보안을 강화해야 될 텐데 많이 아신 것처럼 HTTP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S가 끝에 들어가 있는 HTTPS로 보안 URL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들, 또 표준 윤리 지침을 잘 지키는 부분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 기술을 쓰지 않는 것들, 발행 간기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기술하는 부분들, 그리고 잘 지키는 것들. 네 번째로 자료의 보존, 아카이빙인데요. 자료의 보존은 학술지에서 잘 모든 자료를 공개적으로 한다의 의미보다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학술지가 폐간이 되고 더 이상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간의 내용들이 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보존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는 납본에 대한 얘기는 이따 따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저작권과 라이선스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 프랙티스 트랜스페런시에 대한 두 번째 학술지 정책, 저널 프랙티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거가 출판 윤리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관련 편집 정책을 명시하도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대부분 갖추고는 있지만 일일이 밝히지 못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누리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봤던 저자와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출판 과정에 있어서 항의와 불만 처리 방법,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방법 이런 부분들 이따가 살펴보게 될 이해관계에 대한 것들 등등 어, 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재된 학술문헌의 무결성을 보장할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겠다라는 의지와 그런 명확한 기술들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전문가 심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십시오. 전문 심사자, 즉 피어 리뷰어들은 편집팀, 에디터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는 에디터로서의 고유한 그런 책무와 역할이 있는 것이고 피어 리뷰어에는 웬만한 오리지널 투고된 논문에는 활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바이티드라든지 학술지에 따라서 좀 특수한 유형의 논문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신다면 편집인들을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 수행의 주체, 심사 과정의 유형, 또 절차와 모든 정책, 최종 결정 등등을 다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온라인 콘텐츠가 혹시 있다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회원 가입 후에 그 학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라던가 구독을 해야 된다라던가 유료 논문으로 정해진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십시오. 다음은 조직, 오가니제이션에 관련된 것으로 소유권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학술지 소유권 대부분 우리 경우는 학회인 경우가 많은데요. 또 그 학회이다. 그리고 학회에서 누가 운영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누리집에 밝혀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시는 없도록 하는 것들 또 스폰서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그런 링크도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문기관에 있는 경우 에임센스코프에 명시된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관을 또는 자문기관을 잘 알려주시고 각 소속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밝혀주는 부분들을 있고요. 그들의 최신 정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오키드 등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공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편집인 팀, 편집실 또는 연락처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학술지들의 편집팀이 주기적으로 임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학술지 자체에 고유하고 영구적인 이메일을 또 연락처를 아예 박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출판 비용과 수익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건 흔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자의 비용, 이거는 투고 당시의 비용 또는 접수 단계의 비용, 심사 단계의 비용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주실 뿐 아니라 계제료는 대부분 우리가 밝히고 있지요. 근데 계제료 또한 논문 처리 비용인지, 페이지당에 드는 비용인지, 편집, XML, PDF화에 대한 관련된 비용인지, 언어 교정 비용이 따로 또 드는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없는 경우도 없다라고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계제료에 대한 그 면제 제도, 특별히 제3국의 저자들의 그런 투고를 좀 장려하고 싶다든가 또는 학생들, 원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면제 또는 할인을 마련하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명시해 주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또 이런 면제 여부가 심사나 계제 판정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주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도 명시하는 게 좋고요. 기타 수익인 경우에는 사업 모델이 있다라든가 다른 어떤 비용들, 별세본 또는 특별호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또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진 않지만 혹 광고가 있는 경우 어떤 형태를 고려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수락을 하는지, 마케팅은 대부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학회를 통해 또는 학술, 행사를 통해서 학술지에 대한 부분들을 광고하거나 홍보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국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프라는 학술지 예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미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하는 이 지침을 2022년까지 나와 있던 3판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이제 2022년 이후에 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부터 여기를 적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새로운 탭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신다면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그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은 무엇이다, 어디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도 직접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임스 앤 스코프는 어느 부분, 독자에 대한 얘기는 어디를 명시, 또 투고에 대해서는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납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프 국시원 학술지 예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그저 명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겠죠. 실제로 각각에 대해서 학술지 편집인들이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해주시고 또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지 편집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편집 정책 중에서도 먼저 오픈 액세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OA 학술지이다라고 말을 할 때 무상으로 무료로 그 학술 플랫폼에서 그 정보를 액세스하고 접근할 수 있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작권, 카피라이트에 대한 부분과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기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보통 지식재산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C 동그라미로 카피라이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 반해서 라이선스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지식재산권자 허락을 받아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CC 에 대한 CCL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요. 협소한 부분으로는 모든 것들을 어, 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발했던 저작권 단계로 묶여 있는 단계부터 가장 넓게는 우리가 CC by 또는 CC 아예 제로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모든 것을 쉐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인데요. 대부분의 학술지는 CC by NC, Non-Commercial Use,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이테이션을, 원출처를 사이테이션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학술지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상업적인 범위도 사용해도 좋다. 단 사이테이션만 오리지널 소스로 우리 학술지를 사이테이션 인용해 준다면 그것도 허용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다양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편집인들께서 보시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를 어, 명시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논문마다 이 설정하신 이 단계를 CC by NC 등등으로 모든 논문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자 자신도 또 사용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겠죠. 또 한 부분은 오픈 액세스에 있어서도 출판된 이후에 논문의 공유를 어디까지 하겠는가. 이거는 저자의 셀프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작권을 결정할 때 있어서 저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겠는가. CC 바이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업적인 목적도 관계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인용만 한다면이라고 풀어줬기 때문에 저자 자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밑에 단계에 있어서는 저자에게도 저자의 저작권을 지키고 그리고 보유의 권한을 본인이 알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 예를 들면 비상업적인 테두리 안에서냐, 상업적인 거 테두리 안에서냐 등등등 이런 부분들도 원한다면 그 아티클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또 명시하는 것들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 출판 단계에서 또는 이미 투고가 된 단계에서 억셉트가 된 단계에서 그리고 발행이 된 아티클에 대한 것들도 학술지에서 규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프리프린트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티클 쉐어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이 프리프린트, 그러니까 사전 출판이죠.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피어 리뷰를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선에서는 어디까지 허락을 하겠는가, 그 해당 출판 학술지가. 그래서 그 다른 가치, 다른 포매팅, 어떤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나 분석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억셉트가 된, 게재 승인된 원고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가가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겠다라든지 또 이미 발행이 된 퍼블리시 저널 아티클에 대해서는 이거는 최종 기록이다.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와일리 같은 곳에서도 투고된 원고, 심사 후의 원고, 또 공유 링크가 있는 상태 등등 최종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에 대해서 각각을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예시로 나온 것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액세스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최신 국제 동향은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fair라고 말하는 이 약자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문 분야의 그 연구 데이터가 일단 어디선가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상호 운영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확증, 검증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재현성에 대한 것들이 이 페어를 하나하나 충족시키고자 할 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하실 때 있어서 모두 다 데이터를 공유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학술지에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이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명시하는 스테이트먼트는 의무화를 하도록 하는 것들,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또 심사하겠는지에 대한 여부도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요. 최근의 학술지 동향은 데이터 공유를 권장하고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자에게 가능하면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거를 의무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데이터 어베이리빌리티 스테이트먼트, 이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신 저자에게 연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고려 가능하다라든지 이 데이터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유가 불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 부분은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학술지 국제 동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문의 출판 유형에 따라서 공유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들도 있겠죠.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아무 언급을 안 하기보다는 데이터 공유, none 또는 비해당 이렇게 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데이터 공유의 방법은 논문에 포함하거나 서플 자료로 학술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공공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고유한 번호 DOI를 데이터 DOI를 또 연결해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프의 예시인데요. 여기서는 그 데이터 쉐어링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재현성, 아까 과학성에 대한 보장, 를 위해서 이제 투고 규정의 명시를 했을 뿐 아니라 실제 발행된 논문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availability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데이터 파일, 구체적으로 이제 파일 이름까지 여긴 제시를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하버드 데이터버스라고 말하는 무료 데이터 리파스토리, 데이터 저장소에 이러이러한 DOI로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형태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학술지에서 하버드 데이터버스에 가입을 하셔서 이 데이터의 그 성격이나 그 조건은 익명화된 데이터를 대부분 영문명의 변수를 가지고 그래야지 한국 사람들, 한국 연구자들뿐 아니라 국내외 모든 연구자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메타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고요. 과학성을 더 진보시킬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레플리케이션 스터디, 복제 연구를 하고 싶다 할 때 그것을 재현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좋은 예시여서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프리프린트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어 리뷰, 전문가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 이미 공개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연구 논문 초안입니다. 이거는 저자의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프리프린트의 성격은 이렇게 예쁘장하게 다 마치 완판되는 게재 논문 형식으로 가공된 형태가 아니라 워드면 워드 형태의 또는 때로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저자의 그런 그 오리지널 매뉴스크립트 형태의 그 로 데이터 자체, 그 로 매뉴스크립트 자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그 프리프린트 사전 출판 원고들을 전용을 그런 전담 전용 서버들이 있죠. 주로 그 물리학 영역에서의 아카이브라고 말하는 서버도 있고요. 사회과학에서는 소 아카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올로지 생물학에서는 바이오 아카이브, 의학에서는 메다 아카이브라고 하는 전용 플랫폼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 프리프린트는 동료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일단은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그런 공표하는 차원에서의 스피드도 있고요. 또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저작권, 저자됨에 대한 명시를 먼저 못 박는 역할도 있고요. 오픈 리뷰 상태를 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리뷰나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프리프린트로 이렇게 서버에 전용 서버에 공유가 되는 경우에도 고유한 DOI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는 고려가 될 수 있겠다는 리서치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료 심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런 프리프린트들을 우리가 견제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술지의 정책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 프리프린트로 투고가 되었던 논문들을 우리 학술지는 받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환영을 하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동료는 하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 대한 그 prior publication 제대로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즉 중복 출판이나 자기 표절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테일러 앤 프랜시스 예시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프리프린트에 대한 사이테이션을 밝히시오. 투고
당시에, 그러니까 투고 시점에 그 해당 DOI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프리프린트가 발행되었는지 올라가 있는지 탑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그 학술지에서 심사 후에 그 아티클을 논문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고유 DOI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 생성된 DOI를 프리프린트에서 있었던 서버에 서로 간에 명확하게 DOI를 밝혀주도록 업데이트를 해달라 하고 이제 문구까지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인들의 학술지에서도 프리프린트에 해당되는 그 학술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투거 규정에 이렇게 예시를 참조하여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또 최신 지침에 대한 명시들은 연구에서의 성별, 바이올로지컬 섹스, XX냐, XY냐에 대한 섹스 또는 사회적인 성 역할에 대한 젠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섹스 앤 젠더 에퀴티 인 리서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연구에서의 성별, 젠더 형평성에 대한 세이저 지침 같은 것들도 참조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 설계, 자료 분석, 결과 해석에 있어서 사람 또는 사용했던 동물 또는 세포 셀라인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들을 보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편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문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또 보고 지침, 이퀘이터 보고 지침처럼 항목별로 연구자들도 고려를 하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충분히 기술하도록 할 수 있는 것들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이긴 합니다만 논문 수정에 대해서도 편집인들이 정책을 잘 관리해 주신 것들이 중요한데 본의 아니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수정, 코렉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전에는 이제 에라툼이라고 말하고 퍼블리셔, 출판사 입장에서의 코렉션, 수정이라고 말하는 정오표를 얘기한 경우들도 있고요. 출판사가 아닌 저자 차원에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코리젠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원본에 대한 수정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코렉션들을 할까요? 우리가 인쇄물 중심 시대에서는 에라툼 또는 코리젠덤을 따로 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인쇄물 중심이라 하더라도 원본은 수정하지 않고 따로 추가적인 멘트를 하고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중심 시대가 되면서 원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인쇄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PDF로 또는 HTML로 올라가 있는 간단한 것들은 에라톰을 굳이 발행하기보다 PDF 또는 HTML을 직접 수정을 얼른 하여서 그 내용들을 기재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되고요. 단 중요한 오류들은 에라톰 또는 코리젠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발행을 하고 두 가지 다 수정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엘세비어 예시인데요. 만약에 저자가 새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 이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자들이 제시했다 할지라도 편집인들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다시 심사가 또 필요한 내용들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 54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정어표인지 정정의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제작상의 실수인가 아닌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저자에게 연락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사과를 포함해야 되는가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코프의 조언 좀 전에 봤던 정오표냐 아니면은 정정사항이냐를 이제 고려해 보는 부분들 대부분 저자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연구팀의 메모를 보신다면 단순한 실수, 타이포라고 말하는 단순 오타인지 에라타, 코리젠덤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과학적 탄력성, 또 그 타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 구별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마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코렉션에 대한 그 수정에 대한 정책들이 마이너한지 아니면은 좀 큰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중요하지 않은 철자법 오류 같은 거는 공지문 따로 없이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공지문이 필요한 어류는 저자 이름에 대한 것들, 잘못된 숫자에 대한 표기, 중요한 정보의 누락 등등이라는 것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정정, 수정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역시 자마 예시입니다. 일단 그 사이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원래 사이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출판이 되었던 발행이 되었던 2022년도 7월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오고 에라툼 인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정오표를 8월에 발행을 따로 했네요. 한 달 늦게. 그러면 이렇게 사이테이션에 대해도 에서도 정어표에 대한 것들이 나올 뿐 아니라 초록에도 하단에 이게 언제 정적이 되었다, 수정이 되었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 논문 원문에 보시면 이 논문의 실제적인 내용을 그 뒤에 나오는 백매터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서지 정보에 대한 내용들 중에 언제 투고가 되어서 언제 게재 확정이 되었고 언제 발행이 되었다 하는 거에 뿐만 아니라 언제 이렇게 수정 정어표가 발생을 하였다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날짜를 8월 이렇게 다 명시하는 것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심사자라면 심사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 심사 절차를 어 권장하고 있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런 심사의 그 수행 체제 또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등등을 보시면 심사자 활용에 대한 방법인데요. 싱글 블라인드는 심사자가 저자들을 알 수 있는 상태이죠. 더블 블라인드는 심사자도 저자도 서로 모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끔은 트리플 블라인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해당 논문을 다루는 편집인조차 저자와 심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어, 이렇게 흥미롭게 이제 보신다면은 이렇게 어떤 심사 유형을 운용하시냐에 따라서 심사 수락을 할 가능성들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더블 블라인드를 활용하고 계실 텐데 이럴 때 심사를 수락할 확률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다라는 점이 좀 흥미롭다고 보겠습니다. 또 에디터의 그 해야 될 그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서 그 무결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납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본,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은 폐간이 되는 경우에도 논문이 보존될 수 있는 출처를 또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어, 이 서지정보 시스템 안에 납본 체제 오크를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국중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일부 의학학술지인 경우에는 펍메드 센트럴 PMC에 납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드라인 같은 국제 DB를 신청을 하실 때는 아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예시로 이제 다른 학술지 예시인데요. 땡땡땡 학술지 이름은 이런 사이트에서도 또 KC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폐간되는 경우에도 납본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관련입니다.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편집인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사사, acknowledgement라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연구비 재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뒤섞인 경우들이 인제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는 논문이 자격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자됨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연구비 재원은 논문에 대한 중요 정보 또 별도 헤딩으로까지 인제 기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구비에 대한 것을 밝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COI라고 함은 연구 출판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밝히는 부분이고요. 저자 개인별로 하나하나 다 기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학술지 편집위원이 그 해당 논문의 공저자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논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지를 명시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지프에는 경우 이렇게 땡땡땡 저자는 에디터 이 해당 지프입니다. 지프의 편집인이었고 언제부터였는지 그러나
지금 이 해당 논문의 심사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던 것들, 실제 발행 논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다른 학술지인데요. 에디터 또는 그 에디토리얼 보드에 있는 저자가 포함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모두 어 자율투고된 논문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들은 이 심사자를 선정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어 보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투고 규정에 밝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다른 학술지의 이제 예시인데요. 사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연구비에 대한 표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게 펀딩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또 여기는 지금 펀딩에서 보시면 오히려 어 이 저자 여러 명이 나열하면서 암흑의 저자는 어떤 연구비를 받았었다. 또 암흑의 저자는 다른 그랜트의 일부 지원을 받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 그 연구 그래서 이 발주처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오히려 이 연구 논문의 내용하고 이해상충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펀딩에서가 아니라 COI 부분으로 밝혀 주셔서 예컨대 제약회사 또는 어떤 뭐 정부기관 또는 특정한 역할을 하는 활동 단체에 대한 그런 관련된 연구 재원이 있었던 경우는 COI에서 밝혀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학술 출판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명확한 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학술지 누리집에 밝혀주시고 투고 규정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 사판 개정판의 내용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학술지에서 정비를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오픈 액세스는 논문을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를,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최소한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 스테이트먼트를 명확하게 밝혀주도록 학술지 투고 규정에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프리프린트는 투고 시 출처를 밝히고 투고할 수 있다는 부분, 논문 발행 후에는 사전 출판 플랫폼에 업데이트를 해서 서로 간 DOI를 밝혀주도록 하는 부분들을 권고하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